understand you're on a crusade about the irradiation of food. Yeah, they have this new process running gamma rays through vegetables. It kills off everything alive, every little microbe, and then they assume it's okay for us to eat it. Now, how would you like to eat these radioactive broccoli? Jeremy! Sheila's gone mad! She's got a gun! 1985년 8월 7일 새벽, 고요했던 농장 화이트하우스 팜에서 25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고 제러미 벤버의 모든 가족은 살해당했습니다. 기온 15.5도. 이례적으로 뼈가 시릴 만큼 서늘한 이슬비가 흩뿌리던 새벽 3시 26분. 고립된 붉은 벽돌 저택 화이트하우스 팜의 정막을 깨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 양아버지의 절규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끊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무장경찰이 포위망을 조여갑니다. 사방엔 비릿한 흙내음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의 인질극을 우려해 즉각적인 진입을 보류합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의 생명이 꺼져가던 그 골든타임. 경찰은 축축한 어둠 속에서 무려 4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것은 유일한 생존자이자 신고자인 아들 제러미 벤버의 태도였습니다. 가족의 생사가 갈리는 참혹한 현장 앞에서도 그는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동도 없이 서늘한 눈으로 불 꺼진 저택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특수기동대가 마침내 문을 부수고 진입합니다. 무려 27발의 총탄이 휩쓸고 간 좁은 실내. 현장은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매캐한 화양 연기 너머로 차갑고 불쾌한 지독한 비린내가 진입조의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61세) 아버지 네빌은 머리에 다발성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안면 부위의 심각한 훼손으로 인해 신원 확인조차 쉽지 않은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붉은색 오븐 상반에는 깊게 파인 15개의 긁힌 상흔이 선명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이어진 처절한 저항의 흔적이었습니다. 2층은 이미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안방에는 어머니 준 벤버가 쓰러져 있었고 옆방 침대에는 겨우 6살 난 쌍둥이 조카들이 이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이한 건 얇은 잠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쉴라 카펠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치명적인 2발의 총상. 살해도구인 소총은 가슴 위에 자기적일 만큼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피 묻은 손끝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선택과 가족 간의 비극. 이 완벽하게 세팅된 참상 앞에서 초동 수사팀은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보존이라는 법의학적 원칙마저 망각한 채 무기 위치를 옮기고 시신을 만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과실을 저지릅니다. 경찰이 맹신했던 쉴라의 단독 범행설은 불과 사흘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기 보관함 구석에서 뒤늦게 발견된 소음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원통 내부에서 쉴라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소음기 끝부분에는 주방 오븐에서 긁혀나온 붉은 페인트 조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네빌을 폭행할 때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물리적 모순도 드러났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한 소총의 길이는 쉴라의 팔 길이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체구가 작은 여성이 그토록 긴 총구를 자신의 목에 수직으로 겨눈 채 연달아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스스로 소음기를 분리해 숨기고 다시 돌아와 정갈하게 눕는다는 건 존재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수사의 판도를 뒤흔들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됩니다. 제러미의 전 연인 줄리 머그포드의 폭로였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제러미의 철저한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폴리스 라인 밖 빗속에 서서 가족의 죽음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던 유일한 생존자, 바로 제러미 벤버였습니다. 1986년 10월, 배심원단은 그를 인간성이 결여된 잔혹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잔혹했던 폐륜의 기록은 마침표를 찍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4가지 쟁점을 품은 채 영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첫째, 사라진 증거에 대한 의혹입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는 2번째 소음기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소음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기록은 앞뒤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현장의 증거물들을 무단으로 소각해버립니다.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들이 경찰의 손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둘째, 오전 6시 9분의 교신 기록입니다. 당시 경찰 문건에는 제레미가 집 밖에서 대기하던 중 사건 현장 내부에서 긴급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 전원이 새벽 3시에 사망했다는 검찰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알리바이였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기록 실수로 치부하며 외면했습니다. 셋째, 양아버지 네빌의 시신에서 발견된 의문의 화상 자국입니다. 주방 바닥에서 발견된 네빌의 등에는 뜨거운 다리미로 눌린 듯한 선명한 화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90cm의 거구였던 네빌을 힘으로 제압하고 이런 가학적인 행위까지 저지르는 것이 가녀린 체구의 여성인 슐라에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이 잔혹한 흔적은 범인이 슐라가 아닌 건장한 남성인 제레미였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슐라의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입니다. 현장에 최초로 진입했던 수사관들의 초기 보고서에는 슐라의 목에 단 한 발의 총상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공식 감식 사진을 촬영하기 직전 총상은 돌연 2발로 늘어났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기록과 실제 사진 사이의 이 섬뜩한 불일치는 슐라의 죽음을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기 위해 누군가 사후에 시신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섬뜩한 대목입니다. 제러미 벤버, 타인의 생명을 통제하려 한 내열한 소시오패스일까요? 아니면 무능한 초동 수사를 덮기 위해 국가가 기획한 사상 최악의 사법 희생양일까요? 60대 노인이 된 그는 차가운 톡방에서 수십 년째 결백을 외치고 있습니다. 핵심 증거는 제거되어 사라졌고 최초의 수사 기록은 누군가의 손에 오염되었으며 그날의 진실을 목격한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매일 밤 서늘한 이슬비가 내릴 때면 에식스의 붉은 벽돌집은 여전히 그날 새벽의 어둠을 머금은 채 침묵을 지킵니다. 법적 심판은 끝났을지 몰라도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끝나지 않은 악몽은 진실을 외면한 사법 체계를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무겁고 차가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